저희 이번 주차 7주차죠. 저희 7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기초와 개요 그리고 실습입니다. 저희 기존에 1주차, 2주차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웹사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세하게는 오늘 한번 실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GitHub 페이지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스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이 간단하게 자기 웹사이트를 어,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저희 총 9주차 중에 7주차고요. 저희 8주차, 9주차 진행 내용은 저희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이박사정관 팀에서 관련 내용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먼저 GitHub 페이지스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스를 실습하려면 여러분 GitHub 레파지토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 때 여러분들 GitHub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유저네임 있죠. 네, 그 유저네임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펜 요렇게 뭐 저는 벨툴이에요. 그래서 벨툴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github.io 요렇게 레파지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우리 지금 그리고 나서 설정을 들어가야 돼요. 설정에 지금 레파지토리가 당연히 비었겠죠. 근데 비었는데 설정 들어가서 GitHub 페이지스에 이제 change 테마를 바꿀 거예요. 테마를 바꾸려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테마는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형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본인 계정 아이디 .github.io로 접속을 하면은 이제 선택한 테마가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만약에 개인 웹사이트, 나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할 때는 본인 웹사이트 내용을 GitHub을 통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index.md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인데 이거는 추후에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샵 띄고 이렇게 introduce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거는 제목을 뜻해요. H1 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샵 두 개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H2 태그겠죠? 네, 이런 효과를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요 별은 UL 그리고 LI 태그 요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 보면은 우리 GitHub 유저네임 .github.io 생성한 걸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제목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타이틀 태그 사용했었죠. 그런 것처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어, 결과물로 보면은 우리가 MD 파일을 작성을 한 걸 기반으로 내용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 간단하게 우리 이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GitHub 로그인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벨투리.github.io라는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레파지토리를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레파지토리 만들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로그인 다 되었나요, 여러분? 로그인 안 되신 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네, 지금 로그인 다 된 걸로 알고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저희 GitHub 메인 페이지 로그인 했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우리 프로필 사진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은 Your 프로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Your 프로필 메뉴 찾으셨나요, 다들? 이 웹사이트 github.com에 들어갈 때는 저희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죠.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your 프로파일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생성했던 레파지토리들이 뜰 거예요. 그리고 뭐 커밋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뜨고요. 그리고 내 레파지토리를 보려면 레파지토리스 여기를 누르면 돼요. 여기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new 있죠. new를 누릅니다. 네, 다들 이 화면까지 오셨나요? 네. 이 화면에 오셨으면은 저희 지금 옆에 지금 배툴이라고 뜨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유저네임이 뜰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일단 작성해 주세요. 배투리 그 다음에 .hub.io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김민석 학생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는 간단한 디스크립션 설명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웹사이트.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 우리 퍼블릭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레파지토리 생성할게요. 네, 생성되셨나요, 여러분? 현재와 같은 화면이 떠야 돼요. 되신 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안 되신 분들 있나요?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팅스에 들어가면은 우리 맨 하단으로 내려다 보면은 GitHub 페이지 이렇게 떠요. 이거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진행 사항으로는 현재 이 상황인 거죠. 네, GitHub 페이지에 여기 Choose 테마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눌렀더니 우리 테마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왔죠. 여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테마로 한번 선택해 봅시다. 저는 음, 음, 저는 요 테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들어가기 전에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어디 부분이요? 채팅에 쳐주셔가지고 테마 들어가기 전. 아, 네, 잠시만요. 네, 현재 이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세팅이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팅스 들어가가지고 아래를 내리다 보면은 GitHub 페이지스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체인지 테마. 체인지 테마 전에는 초저 테마일 거예요. 그래서 초저 테마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해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셀렉트 테마 이렇게 있죠. 저는 요거를 셀렉트 테마 할게요. 네, 현재 화면까지 다 오셨나요? 셀렉트 테마를 하게 되면은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쵸? 요 화면이 뜨죠.
네, 이 화면이 우리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우리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현재 적용된 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만큼 주소를 복사를 하고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벨투리.github.io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우리가 적용한 그 테마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화면까지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에디터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해요. HTML 같은 경우는 마크업 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다 지우고 작성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샵하고 하나 띄고 뭐 인트로듀스 인 소개를 적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샵 하고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네임 종휘리 페이지 웹사이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웹사이트에는 여러분들 방금 만든 웹사이트 있죠. 벨투리.github.io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화면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이제 커밋 내용, 커밋 메시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일단은 안 적고 한번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커밋 changes 버튼을 누를게요. 네, 그랬더니 우리 지금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개인 웹사이트 여기서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GitHub 페이지스가 적용되는 데까지 조금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지금 작성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스 코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샵은 H1을 뜻하고 그러면은 우리 샵 두 개년은 H2 뜻하겠죠. 그리고 샵 세 개년은 H3를 뜻하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좀 딜레이를 이겨낸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니까 우리가 바꾼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만든 웹사이트 주소는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포를 GitHub 페이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를 배포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경우는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한 HTML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GitHub에 올려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GitHub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GitHub 페이지스 사용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된 것들 오픈 채팅방에다가 캡처해서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여기 config.yml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네, 그 현재까지 된 웹사이트 이렇게 캡처해서 네, 그 저희 kit방에다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주 학생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발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것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송아린 학생, 이거 복붙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GitHub 페이지스 설정을 맞췄으면은 네, 여기 웹사이트 주소 요거로 들어가면 돼요. 한번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잘 들어가시는데요? 저 웹사이트 주소를, 그러니까 저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소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네, 송아린 학생 잘 됐어요. 네네. 네, 이제 또 다른 분들 되신 분들 있으면은 캡처해서 올려주시거나 웹사이트 주소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웹사이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멘토님들이 알려주신 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타 페이지 이용해서 마크다운을 사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거는 되게 기초 수준에서, 그러니까 변경이 커스터마이징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좀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은 이제 HTML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 되게 유용하고 실제로도 나중에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되신 분들 있으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이제 다른 멘토님이 발표하는 거 준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 결과물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최은희 학생까지 잘 봤어요. 다른 분들도 계속 올려주시면 발표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그 발표 부분에서 착각이 있었었는데 제가 발표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나가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정적인 HTML 컨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HTML 코드들, 그, 프로, 그 코드들을 이제 동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풋 인풋 태그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버튼 태그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걸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HTML이나 CSS에서 해주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어디다가 작성을 하냐면은 우리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안 보이는 요소를 헤드 태그에 넣는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헤드 태그에다 넣어도 되지만 우리 바디 태그 안에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상관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헤드랑 바디 태그 안에 둘 중 하나에 이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관련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이 들어가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근데 이 코드들을 이렇게 안에다가 바로 정의를 해도 되고 음 별도로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CSS 파일 분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크립트 파일을 우리 뭐뭐.js 요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다른 웹사이트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어 가지고 그거를 외부에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HTML이나 CSS에 비해서 쪼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탭이나 스페이스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지키셔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면은 좀 수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한 줄 한 줄씩 작성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우리 따옴표를 붙여요. 따옴표가 아니라 클로닝 세미클론이죠. 네. 세미클론을 붙여 가지고 우리 마치는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걸 뜻하냐면은 우리 여러분 변수 알고 있죠? 변수.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변수와 상수. 이제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이제 상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다가 바하고 여기 x는 우리가 지금 지정한 이름이에요. 이거를 뭐 제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하고 변수 이름 그다음에 는 아니면은 10 요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리설트에다가 x 플러스 3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 네. 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x는 지금 10이죠. 고성주 학생 말처럼 1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요렇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주의하실 거는 어 우리 요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변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대문자로 선언한 자바스크립트 요렇게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변수의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든 그다음에 다소문자든 이렇게 똑같이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발을 사용을 할 때도 대문자를 사용을 하면은 작동을 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주석이에요. 우리 HTML에서 주석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했죠? 프로그래밍을 혼자만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 코드가 무언지 설명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슬래시 두 개로 한 줄 주석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그다음에 별 슬래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줄 주석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출력 메소드에서 대해서 한번 알아보 봅시다. 우리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어요. 객체에 대해서는 쪼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좀 깊게 들어가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alt라는 우리 함수가 있어요. 우리 함수 기존에 우리 fx는 y 뭐 요런 함수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랏 다이얼로그 박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은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주는 이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알랏을 사용을 하면은 사용자에게 메시지 박스 대화 상자를 띄워 가지고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도큐멘트 라이트 웹사이트가 로딩할 때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웹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출력을 해 주는 거예요. document.write. 네, 그리고 콘솔 로그. 콘솔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 크롬에서 F12를 눌러 보면은 이제 콘솔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중간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console.log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웹브라우저 개발자 콘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 간단하게만 실습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VS 코드 틀어주시고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스크립트 테스트라는 파일을 잠깐 만들었고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HTML5 코드 기본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헤드 태그나 바디 태그 어디에든 스크립트를 써도 상관없다 했죠? 저는 맨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알랍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하고 저장했어요. 트래고 씌울게요. 그랬더니 웹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콘솔 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를 보는 방법은 우리 F12 누른다고 했었죠. F12 눌러도 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눌러도 돼요. 검사 눌렀더니 맨 하단에 콘솔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새로 고침 해볼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랬더니 우리 테스트 여기 테스트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도큐멘트 라이트는 어떨까요? 도큐멘트 라이트는 네, 여기 웹사이트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더 디버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이거는 따로 실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따로 실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 멘토님께서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이는 연산자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모든 코드가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산자나 막 조건문, 반복문 뒤에 배우실 내용인데 이런 거는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도 항상 나와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연산자 5개의 종류를 제공을 해요.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딱 보시면은 수학 배우실 때 많이 들어봤던 그런 연산자잖아요. 그 이름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제공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를 보시면은 익숙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는 말 그대로 A 더하기 B가 있으면 두 값을 더하는 거고 빼기는 빼기,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나타내요. 원래는 X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컴퓨터에서는 별표를 곱하기로 인식을 하고 나누는 거는 슬래시가 있고 항상 나눌 때는 그 나머지가 나눠지잖아요. 나머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나머지를 반환하는 값은 이 나누기 모양, 저희가 쉽게 보는 이 모양이 나머지를 반환하는 값이고 이 슬래시는 몫을 반환하는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먼저 보실게요. x 더하기 y 하면은
x가 10이고 y가 4예요. 이건 지금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는 건데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x가 10이고 y가 4인 변수를. 그래서 더하기를 했으면 저희가 딱 더하기 하실 줄 아시죠? 10 더하기 4 해 가지고 14가 나오고 빼기 하면은 10 빼기 4 해서 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4 하면은 40이 나오고 여기가 주석 처리된 게 출력값이에요. 40이 나오고 이거는 나누기 몫을 제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정수 나누기를 하면은 10 나누기 4를 하면은 몫이 2가 되고 2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5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5를 출력값으로 뽑아 줍니다. 그리고 이 나누기 모양, 저희가 흔히 보는 이 나누기 모양은 나머지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10 나누기 4를 하면은 이 몫이 2고 나머지가 2니까 거기서 2를 출력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해 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학에서 배운 거랑 매우 똑같아요. 처리 순서, 계산 순서 항상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잖아요. 괄호 먼저 하고. 그런 식인데 더하기와 곱하기가 같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나누기가 먼저 있으면 나누기를 먼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 순서가 가는 거고 여기는 괄호. 더하기 곱하기 같은 식인데 여기 괄호가 먼저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5가 곱해지는 그런 순서고 여기서는 왼쪽에서 곱하기나 나누기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대입연산자예요. 뒤에서 배우는 대입연산자인데 이렇게 3개가 된다고 하면은 C의 값이 B에 들어가고 B의 값이 A에 들어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어 왼쪽 연산자 값을 아까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 피연산자에 오른쪽 피연산자의 값을 대입함. 그러면 오른쪽 값이 왼쪽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고요. 이거는 왼쪽 피연산자 값에 오른쪽 피연산자의 값을 더한 후 그 결과값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한마디로 더하기와 는이 결합된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빼기와 는이 결합된 그런 모양이고 여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이렇게 한 번에 다 결합이 돼서 코드를 짧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입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가 10, y가 10, z가 10 이렇게 있어요. 근데 x는 x 빼기 5래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x가 10이고 10에서 5를 뺀 값이 x에 들어가죠. 그럼 지금 여기에는 5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는 실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y 마이너스는 5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y는 y 빼기 5를 짧게 줄여 가지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위에 거는 이렇게 x는 마이너스는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수학이 설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Z는 -5 이건 지금 부호가 교묘하게 바뀐 게 보이죠, 이렇게 순서가. 그러면은 얘는 두 개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Z는 -5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빼기를 넣어 주려면은 앞에다가 빼기를 둬야 돼요. y 빼기는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 값에서 5를 뺀 값을 다시 나에게 넣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음엔 증감연산자예요. 이거는 플러스가 앞에 있고 이거는 또 뒤에 있고
또 마이너스 2개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 설명을 봐도 되게 아리송하거든요. 그럼 증감연산자를 먼저 이렇게 보실게요. 이것도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볼까요? 증감연산자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플러스가 x 앞에 있었고 뒤에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결과값이거든요. 지금 x가 10이고 y가 10인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뿔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8이 나왔어요. 왜 8이냐면 x의 값을 우선 1을 증가시킨 후에 3을 뺀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x에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x에다가 1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11이겠죠? 11 빼기 3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이 나오겠죠. 그래서 8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x를 또 출력을 해보면 이미 저희는 x에다가 1을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하나 값이 올라간 11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y 이거는 이번엔 아까는 플러스가 x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 y 뒤에 있어요. 이거는 아까 x는 잠시만요. 위에서는 x를 증가를 시키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y에서 3을 뺀 다음에 증가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값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y에서 3을 먼저 빼고 잠시. 이거는 y에서 3을 빼고 그 이후에 1을 증가를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10 빼기 3만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뽑아보면은 이게 계산이 된 다음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y값은 11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나서 y에 1을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값에서는 10 빼기 3만 진행이 돼서 7이 나왔고 결국에 y를 또 출력을 해보면 플러스가 적용이 된 1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나중에 반복문이나 제어문 같은 거 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연산자여서 지금은 조금 헷갈리지만 나중에 이제 반복문 돌릴 때 적용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채팅이 없는 거 보니 다들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만에 수학을 하려니 제 목이 메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지금 저희가 실습에서 봤죠? 뒤에 오는 애들은 x 더하기 5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x의 값을 증가를 시켜줬고요. 이거는 계산을 하기 전에 x의 값을 이거 빼기죠. 이거는 전체를 먼저 더해주고 x 더하기 5를 진행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1을 뺐고요. 이거는 이 값을 더하기 전에 여기서 1을 뺀 다음에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은 계산하기 전에 연산을 증가나 감소를 시켜주고 연산을 하고 뒤에 있으면 먼저 연산이 된 다음에 증가나 감소를 해주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쉽죠. 이게 막 크다 작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있고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비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희는 는은 아까 대입이었어요.
대입해 주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해 주는 값으로 사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할 때는 는을 두 개를 사용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랑 B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같다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는 B라고 쓰면은 그거는 B의 값이 A에 대입이 되는 거지 두 값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써 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개는 값까지 비교를 하고 그 타입까지 추가적으로 이거는 값만 비교를 할 때 두 개를 쓰고요. 세 개를 쓰면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값만 같은 게 아니라 타입도 비슷한지 이거를 비교를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같지 않다의 뜻이에요. 는이 두 개가 있으면은 같다, 느낌표랑 는이 있으면 같지 않다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같을 때는 이거를 실행을 하고 싶고 이게 같지 않을 때는 이거를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두 개가 반대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되거든요. 같을 때는 이걸 사용하고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래에 크기 비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쓰면 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은 참을 반환하고 이거는 크거나 같으면 참을 반환하고 작으면 참을 반환하고 이거는 작거나 같을 때 참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크기를 비교해서 true or false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가 3이고 y는 5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x가 y보다 큰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y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false, 틀리다, 거짓을 반환을 하고 a는 abc고 b는 bcd라는 스트링, 그 문자열이에요.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스트링은 ABC의 순서를 따져가지고 출력을 해줘요. A가 먼저죠. 그러면은 A가 ABCD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ABC고 B가 BCD면은 A가 B보다 먼저 나오므로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작은 게 맞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겠죠. 문자열과 그 형태, 타입이 다른 애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는 int, 그 정수형이고 이거는 스트링, 문자열이기 때문에 비교가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아마 에러가 뜨거나 리턴 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같습니다. 아까 제가 는이 3개가 쓰이면은 타입까지 같이 본다 했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나? 타입이 막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문자열이 있고 막 등등 이렇게 있는데 x가 3이고 y도 3이에요.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는이 두 개잖아요. 그럼 그냥 값만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3, 3 보기에는 같으니까 true가 나오죠. 근데 3개를 썼을 때는 타입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x는 정수형이고 y는 따옴표가 붙어 있으니까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둘이 값은 같지만 타입이 서로 다르므로 false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x와 z는 값도 같고 둘 다 따옴표가 없는 거 보니 정수형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둘은 이거를 3개 썼을 때 같으니까 true가 출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엄청 헷갈리시죠? 이거는 나중에 직접 쳐볼 때 그때 이렇게 같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연산자가 참 많아요. 이거는 AND 연산, OR 연산 뭐 이런 건데 AND가 이것도 수학 때 배웠던 것 같은데 AND는 두 개가 둘 다 같으면 이게 집합할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합집합, 교집합. 그래서 AND는 둘 다 참이면 true를 반환하는 거니까 교집합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그 true를 리턴을 하는 거니까 합집합 그런 걸 갖고 이거는 결과가 참이면 거짓이면 참을 반환함. 이거는 한마디로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참 true인데 느낌표를 붙이면 false가 되고 false인데 느낌표를 붙이면 true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제가 합집합, 교집합 말씀드린 거와 같은 부분이에요. A, B 둘 다 true일 때 AND 연산을 하면 true고 OR 연산을 해도 true고 느낌표를 붙여주면 거꾸로 돼서 false가 돼요. 그리고 둘 다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일 때 두 개를 AND 연산을 하면은 false가 되고 이거를 한번 지금 보시고 이해를 해 보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채팅창에 쳐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는 것보다 보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한마디로 AND 연산은 교집합 같은 경우고 OR 연산은 합집합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채팅이 아직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러면 채팅을 쳐 주시겠어요? 옛날에 배운 수학 개념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잘 되시는군요. 좀 그래도 아는 부분이 나오니까 쉽지 않아요? 옛날에 배운 수학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그냥 수학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코드를 짜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논리 연산자를 했죠? 아까 AND 연산, 이게 AND 두 개가 있으면 AND 연산이에요. AND 연산이면은 둘 다 true여야 true가 반환이 되는, 두 개 값이 같아야 true가 반환이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두 개 값이 달라요. true고 하나는 false니까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true가 있으니까 true가 나오고 이거는 아까 반대로 말한다 했죠. x가 true인데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면 false가 나오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제 이런 연산자를 어디서 사용을 하냐 하면은 이런 제어문에서 사용이 돼요. 흐름을 제어를 해야 될 때 저희가 이런 경우일 때는 얘를 실행을 시키고 싶고 저런 경우일 때는 또 다른 애를 실행을 시키고 싶고 이 두 개 걸러지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실행을 시키고 싶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컴퓨터가 이 코드를 보고 '아 이럴 때 이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을 해요. 조건문은 딱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복문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범위를 정해 주면 계속 그동안은 같은 값을 계속 반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줘서 제어를 해 주는 그런 제어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걸어 주는 거죠. 계속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줄 때가 if else 이 문을 사용을 하고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어요. if else는 영어 단어 그대로 if가 만약에라는 뜻이잖아요. else는 만약에를 거치지 못한 애들, 이게 아닐 경우에 출력을 시키는 그런 경우고 if, else 이렇게 있는 거는 if에서 한번 걸러줘요. 만약에 이런 애들을 한번 걸러주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라고 조건을 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시켜주고 else는 이제 그 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애들은 그냥 얘를 실행시켜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시키는 그런 문이고 스위치 문은 뒤에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if 문은 지금 그림과 같아요. if 문은 표현식의 결과가 참이면 주어진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일은 시험입니다. 내일이 시험이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 시험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f 뒤에 표현식을 넣어줄 거예요. 내일은 시험입니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면 이제 여기다가 결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중괄호 안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else를 추가로 적어주면서 이제 뭐 다른 거
놀아라 이런 거를 해도 되겠죠. 내일 시험이 아니면은 노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논다고 나오죠. 만약에 내일은 시험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부를 하세요. 시험이 아니면 노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if else가 뭔지 아시겠어요? else 뒤에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if가 아닌 애들을 모두 다 이 아래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if 뒤에만 조건이 들어가고 else 뒤에는 그냥 한 번에 어떤 걸 실행하고 싶은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f else가 있고 아까 또 중간에 조건 추가가 하나 더 있었죠. else if.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속 조건을 걸 때는 계속 조건을 걸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이 시험입니다를 걸고 싶고 아니면 이틀 뒤가 시험입니다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else if를 해서 계속 조건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여기는 내일이 시험일 때는 공부를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만약에 내일이 시험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에요. 이틀 뒤가 시험이에요. 그러면 한 저녁쯤에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아예 그냥 앞에 시험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놀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if가 들어가는 곳에는 계속 조건을 넣어줘야 되고 else는 그냥 이제 if에서 걸러지지 않은 애들을 한 번에 딱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해주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채팅이 없는 거 보면은 이해를 하셨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if else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스위치 문이에요. 이건 살짝 생소할 수 있는데 스위치 뒤에다가 조건을 걸어줘요. 만약에 요일로 해볼까요? 어떤 요일이 여기에 월요일이 적혀 있어요. 월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월요일일 때 케이스, 화요일일 때 케이스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이렇게 딱 타고 들어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월, 화, 수 이렇게 있으면 월요일 딱 만나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이 들어왔어요. 이 조건 값에. 그러면은 월, 화, 수면은 값 세 번째에 있는 값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케이스에 넣어줘서 내가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스위치와 케이스를 적어주는 그런 문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적어주고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놀고 싶어요. 그럴 때는 디폴트로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이 걸리지 않으면 이 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 디폴트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조건값이 어떤 케이스에도 해당이 안 됐을 때 한마디로 if else에서 else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 연산자. 이거는 앞에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if else를 간결하게 쓰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일 때 얘를 반환을 해라. 아니면 얘를 반환해라. 이런 식이에요. 예시가 없네요.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다가 여기 들어가고 아까는 저희 이런 식으로 한 하나, 둘, 셋, 네 줄을 썼었잖아요. 네 줄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를 한 줄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여기 공부해라. 아니면 놀아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사막연산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채팅에 다른 멘토님이 적어주셨네요. 스위치 케이스를 안 쓰고 같은 값을 계속해서 비교하려면 if, else if 문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같은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겠죠. 헷갈리네요. 이거는 그냥 그 스위치 문을 쓸지 if 문을 쓸지는 자주 사용해 보시면은 어떤 게 괜찮을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사용을 안 해 보셔 가지고 '언제 쓰이는 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파이썬이나 C++ 막 이런 알고리즘을 짜실 때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 자료 올려 드린 거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다음에 다른 언어 배울 때도 그때도 이제 다 알아두신 상태로 배우게 되면은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해 다 되셨으면은 쪼끔 쉬도록 하죠. 벌써 5 시가 넘었네요. 한 10분 쉬면 될까요? 10분 정도 쉬시고 그때 이제 출석 체크 한 번 더 하고 13 분이요? 왜 13 분? 10 분에서 네 그러면은 13 분까지 쉬고 저희 그때 출석 체크 한 번 다시 하고 이제 뒷부분 함수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오세요, 여러분. 네네. 그때 출석 체크 전에 또 공지해 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때 공지해 드리고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분 넘은 것 같아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저 좀 네, 잘 들립니다. 오랜만에 여기를 들어와 봐서. 우선은 안내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오늘로 인제 7 차 시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인제 8 차, 9 차가 남았는데, 지금 8 차는 저희가 12월 4일 금요일 4 시부터 6시 그대로 줌을 통해서 비대면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9 차 시가 원래 계획이 저희가 12월 19일 토요일에 가능하면 대면해서 저희 학교 오셔 가지고 멘토 선생님들 만나서 같이 해 보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집에서 아마 대부분 접속해서 들으실 거고, 저희 학교들도 지금 멘토 선생님들이든 뭐 다른 학생들 다 학교를 되도록이면 안 오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쪼끔 '비대면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사실 고민했던 게, '마지막까지 비대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되도록 그래도 대면을 해서 한 번이라도 좀 보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멘토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대면을 기대하는 학생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멘토 쌤들도 저희 학생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지금 화면 보이시겠죠? 아직 안 보이나? 잠깐만. 네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요 PT 화면에서 인제 부처시 보시면 기말고사 기간들이 12월 14 일에서 18 일, 지금 1-2 학년이다 보니까 한국고는 12월 28 일에서 31 일이고, 이 기간 동안 저희 멘토 선생님들도 기말고사 기간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학사 일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건 1 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판국권은 이때는 아직 방학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성공여고는 방학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1 월쯤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저희 학교에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해지면 저희 학교로 오셔 가지고 대면 수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일정을 좀 바꿀까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 한 달 동안 시험 공부 천천히 하시면서, 제가 저희 카톡방에 선생님들이 유튜브 링크 쭉 올려주신 거 1 차부터 7 차시까지, 8 차가 되겠구나. 8 차시까지 링크를 쫙 올려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좀 더 다듬으시고,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카톡방 통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면서 좀 한 달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1월 상황을 봐 가지고 제가 그 전주쯤에 다시 한번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대면을 갈 건지 비대면을 갈 건지.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되도록 한번 만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학생분들 괜찮으실까요? 춤의 답변은? 그죠. 저희도 한번 보는 게 사실 대면하고 비대면이 너무 달라서 되도록 대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체크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인제 수업을 멘토 선생님 통해서 인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걸로 하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 열심히 또 들어 주세요.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공유 좀 혹시 그거 권한 좀 선생님 주실 이거 화면 공유 꺼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아, 됐다. 네, 멘토님 권한 드렸어요. 네. 보이시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계속 연산자랑 이프문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이제는 반복문이라고 이제 같은 소스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표적으로 while문하고 do while문, 그다음에 for문, 그다음에 for in문, for of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while문하고 1번의 while문, 그다음에 3번의 for문, 그다음에 4번의 for in문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hile문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while문은 이제 간단해요. 이제 표현식이라는 게 붙는데 이 표현식의 결과가 참인 동안 계속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실행문들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중괄호 처음부터 이 끝까지 감싸진 이 코드들이 이 표현식이 계속 true일 경우에는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돌면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도식표를 보시면 이게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표현식에서 이걸 걸은 다음에 참이 되면은 이 명령문들을 실행을 하고 false가 되면은 이제 while문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포문인데 포문은 이제 while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것도 같은 반복문인데 이제 포문은 조금 다르게 초기에 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표현식이 얘는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증감식이라고 이 초기의 식을 변화를 해주는 식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이제 아까 while문에서 붙었던 표현식이 그 while문과 마찬가지로 포문에서도 이 표현식의 결과가 참일 동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표현식의 참일 동안에 초기식과 증감식이 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초기식에서의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말로 하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같이 제가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도식표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값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초기식에서 한번 이 값을 걸은 다음에 그다음에 표현식에서 계속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별을 해줍니다. 만약에 참이면은 이 안에 명령문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증감식을 통해서 초기식을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증감식을 해준 다음에 다시 표현식으로 돌아가서 참인지 거짓인지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계속 돌다가 만약에 거짓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표현식 밖으로 나가 가지고 이 포문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for in문은 이제 포문에 이제 in이 추가된 건데 아까는 초기식과 표현식 그다음에 증감식이 3개의 변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in문은 보통 배열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변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열 같은 거를 객체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객체 길이만큼 포가 돌아가게 돼요.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length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3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복문은 3번 동안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같이 코드를 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잘 화면 보이시죠? 지금 코드가 잠시만요. 아까 했던 while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문법은 이제 스크립트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헤드에 두든 이 바디 안에 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헤드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두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을 써준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표현식을 써주게 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안에 있는 동안 콘솔.로그 아까 이것도 같이 배웠는데 이 콘솔.로그는 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콘솔 창이라고 있어요. 이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띄워서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보통 디버깅을 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까 계속 그 PPT에서는 document.write라고 썼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콘솔로 하는 게 더 디버깅을 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콘솔.log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while문에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i라고 두고 i를 1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식 안에다가 i가 1일 동안 계속 돌아가게 해볼게요. 이제 변수를 선언해줄 때는 는을 하나를 쓰지만 이제 같다를 표현해줄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는을 2개를 쓰게 돼요. 이제 i가 1일 동안에 이 while문에서 콘솔.로그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hi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콘솔에서 지금 hi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계속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i가 1이고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 루프 상태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속 i는 1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hi라는 말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i를 1로 선언을 해주고 조건문을 i가 4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을 때로 해줄게요. 그다음에 콘솔.로그 hi를 하고 i를 증감시켜주는 방향으로 할게요. 맞다. 콘솔 창을 여는 방법은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콘솔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콘솔 창이 뜨게 되죠. 네, 방금 여기서는 hi라는 단어가 지금 4번 떴다고 보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i가 1로 설정을 해뒀잖아요. 그리고 while이 i가 5보다 작을 때 동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i가 1로 들어와서 지금 i가 5보다 작죠? 그래서 콘솔로 hi를 한번 띄워줘요. 자, 이제 한 번. 그 다음에 i를 증감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i가 2가 되게 되죠? 그러면 또 i 여기서 검사를 하게 해줘요. 그러면 5보다 작죠? 그러면 hi를 한 번 더 출력을 시켜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i가 5보다 작을 때 동안 돌아가게 되니까
총 high라는 단어는 총 4번이 띄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while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문은 아까 맨 처음에 초기식과 표현식,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처음식은 보통 여기다가 이 포문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 포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i를 하나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i가 5보다 작을 때 동안 돌아가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감식이란 이 초기식에서 설정해준 값을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하나씩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게 해주거나 하나씩 늘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감식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실행문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숫자 말고 변수 i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i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기의 값이 i가 1인 상태로 들어왔죠. 그래서 i의 값이 하나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i를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러면 i가 2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검사를 해요. 근데 5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을 하게 되고 3도 출력해주고 4도 출력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플러스 돼서 5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검사를 해봤더니 i는 5이므로 5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를 출력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한 반복문을 알아봤습니다. while과 for가 많이 비슷할 수 있는데 보통 포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while문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거 약간 상황에 따라 각자 맞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or 입문이었죠. for 입문은 보통 인 뒤에 들어가는 객체를 배열로 많이 선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배열을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길이가 3인 배열을 제가 선언을 하나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인자에는 A, B, C라는 문자를 3개를 담고 있는 배열을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for 입문을 해주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in array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 또 변수 i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array 안에 길이만큼 이 i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0, 1,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의 첫 시작이 1이 아니라 0이기 때문에 0부터 세워지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콘솔을 찍게 되면 이제 0, 1,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이 배열 안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i가 0, 1, 2, 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의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써준 다음에 0을 하게 된다면 a가 나오고 1을 하게 된다면 b가 나오고 2를 하게 된다면 c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i는 0과 1과 2를 지금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이걸 사용해가지고 array 값을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i 값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a, b, c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복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시 PPT를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에 대해서 다들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아까까지 i로 변수를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 변수를 임의로 지정한 다음에 이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변수가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열인지 아니면 불린 값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숫자랑 문자열은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는데 불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이 불린 값은 이제 값이 2개로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true와 false로만 설정이 가능한 값을 불린 값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값을 불린 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숫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정수의 값이든 소수의 값이든 수의 값을 담게 되면은 이제 숫자의 타입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문자는 이제 글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인 정소원이라던가 아니면 국민대학교 이런 문자들이 이제 문자열의 타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자열들의 표현은 조금 특이한데요.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쌍따옴표를 이제 감싸 주어야지 이제 문자열이라고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자열을 선언을 해줄 때는 이제 쌍따옴표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문자열이다라고 선언을 해준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리는 이제 true와 false로 이제 참과 거짓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타입이 이건 약간 심화 버전인데 이제 숫자, 문자열 분린이 있다면 이제 날짜를 불러오는 타입을 또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날짜를 표현해 주는 함수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getDate는 이제 오늘의 날짜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받아와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이제 getDay는 이제 일을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일 중에서 이제 요일을 이제 숫자로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면은 일요일은 0부터 그다음에 월요일 1, 2, 3, 토요일 6까지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get full year 이 함수 같은 경우엔 이제 지금 쓰게 된다면 이제 2020년을 표현을 해 주겠죠. 만약에 한 달, 2달 뒤인 1월에 이제 get full year를 다시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2021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get month는 이제 월을 숫자로 반환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하게 될 점이 1월을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1인 0으로 반환을 해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월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get month 플러스 2를 해 주면은 1월이 1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time은 시간 나타내고 hour는 시, minute는 분, second는 초, millisecond는 또 초의 하위 단위인 이제 밀리초를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점이 첫 번째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24까지 표현을 하고 싶으면 플러스 2를 해 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분부터 1시부터 24시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제 parseInt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로 타입을 바꿔주는 함수예요.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문자열과 숫자의 타입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만약에 문자열을 해주는 따옴표를 쓰고 안에다 6을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문자열로 인식이 되게 돼서 이제 아까 전 멘토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제 연산이라던가 이런 행위들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를 진짜 숫자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parseInt와 parsefloat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parseInt 같은 경우엔 이제 정수만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3이나 6이나 7 이렇게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들만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고요. 플로트는 이제 소수점 수까지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 표현한 따옴표 3.6, 따옴표 닫기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하나 선언해 준 다음에 parseInt를 해주게 된다면 이제 3이 나오게 되고 parsefloat를 하게 돼준다면 3.6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모두 숫자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변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변환들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게 될게요. 콘솔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숫자 함수랑 숫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정소원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린 타입도 보게 될게요. 불리는 2가지 값만 못 갖는다 했죠. 그러면 true와 false 이 2값만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은 숫자 6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흰색 표시로 된 거는 이제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rue면 tru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문자열에다가 숫자 6을 넣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 숫자 6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를 배웠죠. 이런 식으로 parse int 6을 해준 다음에 문자열 6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6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date를 보게 된다면 제가 date라는 함수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date 함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뭐 그거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사용을 했던 변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변수는 제가 아까 계속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걸 선언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선언을 맨 처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과 선언을 해주면서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언을 해주지 않고 그 변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점 반드시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여기 코드 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month를 지금 선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month는 12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줬죠. 이렇게 2줄로 표현을 하는 방법 하나와 이 선언을 해준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배열, 아까 제가 배열을 안 가르쳐줬는데 사용을 했었네요. 이 배열은 이 안에 보통 이 대가로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배열의 여러 개로 감싼 다음에 이 배열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제가 아까 실습 때 사용을 했던 대가로로 묶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rray라는 걸 선언을 해준 다음에 소가로를 이용해서 배열값을 넣어준 다음에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new array라는 단어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소가로를 써서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모두 같은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냥 방법만 여러 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배열 참조 방법을 좀 일찍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array 이런 식으로 array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1번 방법인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주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바스크립트, HTML, CSS라는 문자열 3개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랭스가 3인 배열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인덱스 하나하나를 참조해주기 위해서는 0번째 인덱스를 이제 참조를 해주고 싶으면은 어레이 한 다음에 대괄호 0번째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실습 때 더 자세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 조금 이해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지역 변수는 이제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예요. 지금 함수를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펑션이라는 게 함수를 선언을 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펑션 한 다음에 add를 하게 되면은 이 add라는 함수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함수 안에 파라미터라고 변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받게 되면은 이 중괄호 보이시죠? 이 함수를 지정하고 있는 중괄호를 보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 a랑 b만 이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은 console.log a, b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a랑 b를 이 중괄호 바깥에서 a랑 b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밑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제 에러가 뜨게 돼요. a is not defined. a가 이제 선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바깥에서는 a는 없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펑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a랑 b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바깥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dd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안에서는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제 이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예요. 여기 지역 변수랑 반대인 개념인데 이 지역 변수 안에서는 이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변수였다면 이제 전역 변수는 이제 어떤 곳이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션을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 함수 바깥에다가 my name 해가지고 이제 종이라는 이제 문자를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 펑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깥에서 이 함수의 바깥에서도 이제 콘솔을 찍게 되면은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lert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alert 함수는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많이 봤던 창들이죠. 이제 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alert을 한 다음에 이 괄호 내에다가 이제 우리가 적고 싶은 내용을 적어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까꿍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이런 까꿍이라는 내용을 적게 되면은 이제 이 알람 창에 안에 이제 까꿍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알람 창이 닫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컴피 함수는 이제 알럿 함수랑 좀 비슷한 그런 알림창을 띄워주는 함수인데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알럿에서는 이제 확인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컴핍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 명령을 실행을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보자면 이제 컴핍을 하고 이제 여기 예제에서는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고 있죠.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변수라는 bob라는 변수가 true이게 되면은 즉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lert을 잘했어요라고 띄우게 해주는 거고 이제 이 bob라는 단어에서 변수에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false를 반원하게 돼요. 그래서
else에서 true를 걸러서 여기서 false를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llert에서 이제 왜 안 먹었냐고 걱정을 해주는 이제 알림창을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좀 눈으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까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펑션을 쓰면 이제 함수가 선언이 되게 되는 거고, 저는 add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이제 함수에서 값을 변환을 해주고 싶다면 이제 retur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값을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A랑 B를 받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 A랑 B는 이제 안에서만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A랑 B를 한번 이 중괄호 바깥에서 찍어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A is not defined라고 에러가 뜨게 되죠. 근데 이 함수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5랑 10을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dd 5, 1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A라는 값에 5가 들어가게 되고 B라는 값에 10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15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펑션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역 안에 이 변수는 이제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함수 바깥에서 선언을 해볼게요. 발을 my name 소원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콘솔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원이란 단어가 잘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 중괄호 안에다가 콘솔을 찍어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소원이라는 콘솔이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럿에 대해서 아까 가르쳐 드렸었는데 저도 얼럿을 이제 네임을 까꿍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이제 많이 봤던 알림창으로 이제 까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확인 버튼을 가진 알림창이 하나 떴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닫히게 됩니다. 알럿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nfirm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을 부르는 그런 함수였죠. 이런 식으로 confirm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취소랑 확인을 버튼 두 개를 가진 알림창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제 알림창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취소를 누르게 된다면 false를 반환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true를 반환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변수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BOB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주었고요. 아까 배운 if문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BOB라는 변수가 true가 들어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얼럿창을 띄우게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서운하다는 이런 알람창을 띄우게 해줄게요. 실행을 시켜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else문에 넣어놨던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감사하다는 이런 얼럿창이 띄우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좀 전 시간과 다르게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걸 사용을 해서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톡방으로 다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시고 이제 과제를 하신 다음에 톡방에다가 코드랑 결과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뷰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출석 체크 한 번씩